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이제 일제강점기 이론 부분은 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193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1930년대까지는 10년 단위로 보고 있지만 나머지 1940년대는 한 5년 정도죠. 그래서 이제 30년대 이후라고 하는 것은 1930년대가 시작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40년대가 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30년대 이후에 일본이 이제 30년대에 민족 말살 통치를 해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여기에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이 독립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가장 도드라진 게 바로 이 한인 애국단입니다. 1930년대가 되었을 때 결성된 여러 단체 중에서 제일 우리가 아마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사건들이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건인데요. 모를 수가 없죠. 이 위인전 같은 것으로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919년도에 3.1운동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상해에서 임시정부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남의 나라에다가 임시로 정부를 만들어 놓고 일본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그 와중에 제대로 안 되죠, 당연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임시정부 내부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의 성격이, 성향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기화되는 일제강점기 속에서 트러블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결속이 좀 흐트러지게 돼가지고 임시정부를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왜냐면 일본인들이 끊임없이 밀정을 보내고 추격을 하고 굉장히 많이 괴롭힌 것도 맞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있지만 밀정이 된 사람도 있고 중간에 변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기의 특정 어느 시기에는 임시정부로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상당히 이제 분열이 되고 이 좀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그 조직의 크기가 상당히 작아지게 되는 여러 가지 트러블이 감정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임시정부라고 하는 단체는 실패했다, 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이 대표 집단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혹은 광복이 갑자기 된다 하더라도 다시금 우리나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대표 집단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그거 3.1운동 때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안창호 선생도 그랬지만 안 된다, 임시정부는 있어야 된다, 이거 가져가야 된다 하면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계속 임시정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김구예요. 김구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쓰러져가는 임시정부를 붙잡고 어떻게든 다시 되살려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제 인지도가 없어지고 상당히 불신하게 되고 너무 독립운동에 침체된 거예요. 그래서 김구가 결심을 했던 게 이거 뭔가 리프레시를 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렇게 막 국민 결렬이 일어났었던 게 우리도 이제 임시정부 화의를 해보려고 국민 대표회의라는 거를 계속 했었어요. 여러 번 했는데 결국 결렬이 되거든요. 그래서 침체된 임시정부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 만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 자, 상하이에 어찌 보면 임시정부 산하에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봐야죠. 1930년대에 한인애국단이 생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한인애국단 1호 단원이고요. 1호로 의거했던 단원이고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의거했었던 사람이죠. 이봉창. 상당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애국단을 찾아서 임시정부를 찾아서 들어왔고요. 김구에게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봉창은 뭘 하냐면, 사실 이봉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일본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했고요. 기노시타 쇼조라고 하는 일본인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이땐 돈도 없어요. 폭탄 만들 돈도 없어서 거의 1년 동안 의거 준비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무력적인 어떤 액션을 할 건데, 자, 일본 도쿄에서 머물면서 이 사람 같이 돈도 벌어요. 돈도 벌면서 이봉창이 알려준 소식 중에서 도쿄에서 일왕의 어떤 행차가 있다. 사실은 이 방식을 알려준 것도 이봉창이거든요. 그 임시정부 사람들하고 막 술 먹고 얘기하면서 이봉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왜 임시정부에서는 일왕을 죽이는 건 하지 않느냐. 그러면
끝일 텐데. 근데 뭐 일왕 죽이는 게 쉽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 가드가 있을 것이며,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우리가 진작에 했죠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냥 마차 같은 거 지나갈 때 엎드려가지고 그냥 폭탄 던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김구도 이제 그 현장에서 같이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의거 활동을 사실은 모티브를 이봉창의 말에서 사실 얻은 건 있어요. 그래서 이봉창이 얘기했던 대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본으로 일단 이봉창이 가서 그 일왕이 행차를 하는 그런 시기를 좀 기다리게 되고 일왕 히로히토가 행차를 하는 날이 드디어 기회가 와요. 그래서 이 히로히토의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걸 하는 거죠. 1932년도의 일입니다. 그 엎드려 있다가 이 사람이 일본어도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이잖아요. 도쿄다 보니까 이 사람을 뭐 누가 독립운동가 한국인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굉장히 앞자리 쪽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봉창이 의거했을 때 좀 안타까운 거는 폭탄을 2개를 가지고 갔는데 그 마차가 사실 누가 어느 마차에 마차가 너무 여러 대가 있으니까 어느 마차에 일왕이 타고 있는지는 정보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자기가 재빠르게 판단을 하고서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람이 고른 마차가 일왕에 타고 있는 마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폭탄을 던져서 터지긴 했거든요. 터졌는데 소리가 엄청 컸대요. 빵! 하고 진짜 엄청 큰 소리가 나서 성공했나 싶었는데 그게 이제 소리만 엄청 크고 약간 공포탄처럼 실제로 마차에 별다른 타격도 가지 않았었답니다. 그러면 사실 품속에 있었던 두 번째 거라도 던져봤으면 되는데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자기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뭐지? 하고 있다가 이제 마차가 지나가 버리는 그리고 이미 폭탄이 던져지는 액션으로 거기는 뭐 난장판이 돼가지고 이봉창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돼요. 근데 또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 걸 보면은 이봉창이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고 그때가 너무 아수라장이어서 몰래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당황을 너무 한 나머지 거기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봉창 앞에 있었던 사람을 일본 경찰들이 체포를 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다 나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거의 자수에 가깝게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대단히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도망가고 싶었을 텐데 일단 성공도 못했잖아요. 웃으면서 체포되는 사진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체포가 돼서 난리가 났죠. 이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도쿄 한복판에서 누가 감히 일왕을 죽이려는 시도를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퍼레이드가 진행됐던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중국 신문이 뭐라 그랬냐면 자 여러분 지금 1932년도잖아요. 근데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켜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엄청 죽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일본 상당히 싫어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봉창의 의거에 대해서 중국의 신문이 안타깝게도 일본 국왕이 죽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일본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일제가 보복으로 상해를 공격해서 상하이 사변이 터집니다. 만주 사변과 상하이 사변이 터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았겠죠. 반일 감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만주나 이런 지역에서 독립군을 양성을 했을 때 중국군이 일부가 합류해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중국인들도 반일 감정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죠. 이런 걸 겪으면서. 그리고 나서 이봉창의 의거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리프레시를 굉장히 크게 해줍니다. 야 이거 누가 한 거냐. 한인애국단 단원 이봉창.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야 임시정부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여기에 뭔가 느낀 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정도의 어떤 충격을 주고 할 수 있으면 이거 가능성이 있는 활동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윤봉길입니다. 윤봉길. 이 윤봉길도 자기 스스로 찾아와서 단원이 되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뭘 하는데 상해에 이 상하이 사변으로 상해를 점령했잖아요. 이거 점령을 기념하는 상하이 점령 축하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사겸사 일왕의 탄생일이 그 생일이 겹쳐가지고 이거 2개 행사를 상해에 헝커우 공원에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2개 사이에 한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도쿄에서 지금 왕이 죽을 뻔했는데 일왕이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하냐 마냐 여러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행사를 이런 경우에는 보통 취소하죠. 이렇게 위험이 있으면.
근데 취소는 안 했어요. 취소는 안 하고 다만 일왕이 원래는 가기로 했었던 것 같지만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일왕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에 일본 군인들 고위 관료들은 다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본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썼냐면 만약에 이걸로 우리가 이제 세레머니를 취소해버리면 조선의 어떤 그 조선 사람 하나가 했었던 이 의거 활동에 자기네들 피셜 대일본 제국이 약간 쫀 것 같잖아요. 그러면 또 신문이 막 떠들어대겠죠? 이제 그런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 위신도 깎이는 문제고 우리가 타격받았다는 거를 저 조선 사람들한테 그런 식의 인식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 끄떡도 없다는 거 보여줘야지 하면서 강행을 하는 거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강행했다고는 하지만 일왕은 오지 않았고 이것도 이제 두려워서 안 온 거겠죠. 일왕이 오지 않고 요거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또 할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요때는 거의 아무런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윤봉길의 상해 그 홍콩공원 의거에서는 약간 제한을 둬요. 그 행사장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몸수색하고 야 갖고 올 수 있는 거 딱 3가지야. 일장기, 물병, 도시락 이거 3개만 들고 와. 다른 소지품 불허한다. 해가지고 1차로 걸러서 냅니다. 윤봉길도 일본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들어간 거는 자 이제 페이크용으로 일장기 챙겼고요. 도시락과 물병 모양으로 이제 폭탄을 잠입을 해가지고 갖고 들어가죠. 도시락 폭탄과 물병 폭탄입니다. 이렇게 2개를 가져갔어요. 이렇게 2개를 가져간 거는 그 당시에 이런 의거를 할 당시에는 불발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고 뭐 한간에는 의거를 하고 나서 자결용이라고 하지만 자결을 할 필요가 있나요? 자결을? 거기서 당당하게 그런 걸 해도 되는데 이게 자결용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2개를 준비한 건 맞아요. 이거는 불발에 대비한 거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갖고 가서 홍콩 공원의 단상에 매우 가까운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 폭탄을 단상 위로 던지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거 정확히 터집니다. 이건 정확히 터져서 일본군 장군이랑 고위 관리들이 죽은 사람들도 있고 치명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 눈 실명하고 한쪽 다리 막 날아가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봉창의 의거 시에는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1년을 모아가지고 했지만 요게 딱 신문에 나고 나서 빠바밤 하고 나니까 엄청난 그 독립 자금이 기부금이 막 들어와요. 기부금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양질의 퀄리티의 폭탄을 2개나 준비했는데도 아주 단시간 안에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윤봉길의 의거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고요. 일본은 뭐 부들부들하죠. 완전 부들부들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추적하게 됩니다. 임시정부 산하에 한인 애국단에서 한 거니까 그리고 특히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김은구다라고 이제 찾아내게 돼가지고 상해를 뒤지면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아주 고단한 떠돌이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유명한 이 윤봉길의 사진이 또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한인 애국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봉찬과 윤봉길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2사람을 필두로 대략 한 80명 정도의 단원이 존재했고요. 이들을 컨트롤하면서 이 정신적인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이 그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의 동생 중에 한 분인 안공근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청년 독립운동가 한인애국단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봉창과 윤봉길이 그 의거 전날에 태극기 앞에서 막 이렇게 찍는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찍은 집이 안공근의 집이에요. 그래서 다 연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요 한인애국단의 조직 목적, 활동 내용 누구누구 있었는지 기억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독립운동의 하나의 그 변곡점을 맞이해가지고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도 무장투쟁 해야죠. 일제가 만주사변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의 시대로 돌입을 해요. 평화적으로 외쳐봤자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우리도 여기에 맞대응을 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무장투쟁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미 우리 그 20년대에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에서 전투를 거듭하면서 대단히 피해도 보고 이제 이런 거의 필요성을 좀 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장투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한국 독립군이랑 조선혁명군이라는 군대가 나와요. 여기 좀 어려운 파트예요. 왜 이름이 좀 비슷하고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약간 암기는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배경은 뭐냐면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만주 일대가 초토화가 되고 중국인들이 일본 싫어하는 반일 감정이 생기게 돼요. 이제 항일운동을 하는 중국의 군부대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만주에 있었던 우리의 독립군하고
중국군이 연합을 하는 이런 연합전선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지도 이미지랑 같이 한번 볼게요. 밑에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연해주가 있고 여기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반으로 쭉 나눠보면은 이 윗동네는 북만주가 되고 여기 아랫동네는 남만주가 돼요. 방향으로 큰 덩어리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이거 무턱대고 외우면 진짜 힘들거든요. 자, 북만주 쪽에 활동했던 사람과 남만주 쪽에 활동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대하고 다 같이. 그거 기억할게요. 처음에 그 위에 한국 독립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은 지청천입니다. 지청천 장군을 중심으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군대에 그 독립당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 군사 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똑같죠?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북만주 일대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쌍성보 대전자령이라고 하는 북만주 일대 지명에서 장소에서 일본군을 격퇴를 합니다. 나중에 이 군대를 이끌었었던 지청천이 이 한국 광복군으로 흡수돼가지고 들어가요.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서 세력이 조금 약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지청천이 이끌었던 단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중국의 호로군이 뭐냐면 얘네 조금 특이한데 그 로가 이제 길 로자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호위하는 군대 이런 뜻이에요. 얘네들 원래 누구냐면 일본이 고용한 용병이에요. 원래는. 일본이 만주 지역에 철도를 깐단 말이에요. 그 철도를 지키는, 호위하는, 싸움 잘하는 중국 용병인데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고용된 용병들이 반일 감정이 생긴 거예요. 일종의 쿠데타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싸우기 위해서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게 우리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항일 병사 부대처럼 활동을 하는 거죠. 요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고, 자, 북만주에서 요런 게 있었고, 독립군 나오면은 보통 요런 식으로 사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의 호로군이랑 연합을 했고 지청천 이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호로군하고 연합해서 대전자령 전투 같은 거 나오고 그 밑에 나중에 쌍성보 전투 나오고 지명도 같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봤던 건 지금 북만주고요. 남만주 봅시다. 남만주에 조선 혁명군이 있네요. 총사령관은 양세봉이라는 인물이고요. 조선혁명당, 이름이 똑같죠. 조선혁명당의 조선혁명군입니다. 이 군사 조직이고요. 이 사람들은 남쪽의 만주 일대에서 중국의 의용군, 이 중국 의용군은 무슨 느낌이냐면 중국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의병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 중국 의용군을 구성하고 있는 농민들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농민들이에요. 양세봉이 소속된 단체를 보면 혁명당이죠. 혁명이라는 글자에서 여러분 사회주의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같은 결이에요. 같은 결. 그래서 연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서로가 믿는 사상이 같았기 때문에. 원래 러시아에서는, 소련에서는 그 노동운동이, 그 사회주의 운동이 노동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의 활동이 농민 중심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사회주의 사상의 경도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에 투입이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의용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만주 지역에 있었던 영릉가와 흥경성에서 일본군을 격파를 하게 됩니다. 요것도 지명이랑 같이 성격을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조선의용대가 있네요. 또 여기 가끔 나오는 사료인데 이 양세복이라는 사람이 사실 잘 소개가 안 돼 있죠. 왜 안 나올까? 이 사람이 조선혁명당, 혁명군, 이 사람은 사회주의 쪽 계통이구나. 원래 우리가 교과서에 사회주의 계통 사람들이 잘 언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대놓고 우리가 아직 남북한이 서로 대척점에 있잖아요. 같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언급이 좀 덜 된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에피소드 같은 걸 보면은 겨울에 그 어떤 작전을 펼치는데 얼음덩이가 막 강에 막 동동동 떠 있는데 이 강을 건너야 영릉가 전투를 할 수가 있는데 영릉가 전투가 개시된 거를 알려야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전투를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때 뭐 통신 장비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신호탄을 터트려야지만 하는 건데 여기 강에 영릉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릉가에 들어가려면 이 강을 무조건 건너야 되는 거지, 생몸으로. 이거를 안 하면 이 전투는 불가해요.
그래서 얼음덩이가 동동 떠 있는, 얼마나 차가웠겠어요. 거기를 자, 여기로 뛰어들어서 영릉가로 지금 당장 간다라고 양세봉이 얘기를 하고 본인이 먼저 강물에 뛰어들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따뜻한 데에서 강의를 들으시니까 와, 그렇구나 싶겠지만 겨울에 집에 욕실만 들어가도 너무 춥잖아요. 근데 얼음이 동동 떠 있는 강물 여기까지 오는데 그거 건너가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 건너가지고 누가 나를 담요로 감싸주거나 하는 것도 전혀 아니겠죠. 그리고 바로 전투 개시예요. 그 꽁꽁 언 몸을 가지고 같이 전투에 뛰어 들어가지고 싸웠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글자 몇 개로 보기에는 이분이 했던 것들은 목숨을 몇 번이나 거는 그런 활동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전투 내용들도 종종 이 한능검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 좀 해주실게요. 자, 밑에 다른 조직이 2개가 조금 더 나오니까 그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조선의용대가 있고 한국광복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선의용대는 누가 만드냐? 요새 김원봉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김원봉의 이름 어디서 봤는데 싶죠? 이 사람은 어디서 봤느냐? 원래 이 사람이 조선의용대라는 거 만들기 전에 원래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느냐면 의열단이라고 있었잖아요. 의열단. 원래 의열단을 이끌었던.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하나하나 개인이 하나하나 폭파하고 이걸로는 택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규모 있는 군사적인 활동만이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선을 조금 이제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한 명의 개인 집단이 어떤 시설이나 요인을 암살하는 그런 걸 좀 하고 있다가 이제 군대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조선의용대입니다. 지금 우한이라는 중국의 영토 내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창설을 해요. 특징은 뭐냐면 아까 봤었던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나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 중국 군대랑 연합은 했지만 중국의 영토 안에서 결성된 조직들은 아니에요. 중국 영토의 바깥쪽에 만주 일대에서 한 건데 여기는 중국 영토 내에서 결성이 돼요.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 문장 그대로 선지의 보기로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의용대의 자, 활동,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 또는 후방의 공작 활동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편됩니다. 어떻게 개편되냐면 2갈래로 나뉘어요. 첫 번째 갈래는 뭐냐면 아주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화북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름이 좀 길어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뒤에다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화북지대라는 걸 결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결성을 하지 않은 나머지 김원봉을 비롯한 나머지가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결성된 공식 군대로 들어갑니다. 김원봉이랑 같이. 그래서 2갈래로 나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국광복군은 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 창설됐었던 우리 군대입니다. 우리 군대. 정부군대가 생기는 거고, 자,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지청천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김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창설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마지막 정부가 있었던 곳이죠. 충칭정부에서 창설이 됩니다. 자, 통합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탈출했었던 우리 학도병들하고 김원봉이 이끌었었던 이 조선의용대의 세력을 일부 흡수해가지고 전력이 좀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대일선전포고문을 보냅니다. 대일선전포고문.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그 직후부터는 일본과의 전투가 단순하게 한국 대 일본이 아니에요. 일본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전쟁을 일으킨 완전 악의 화신이 돼 있는 악의 축이 지금 되어 있고, 연합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상대해야겠죠. 우린 연합군의 일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합니다. 자, 인도 미얀마 전선에 영국군이 요청해가지고 우리 연합군의 일원으로 투입이 됐었어요. 전선에서 포로도 신문하고 암호문도 번역을 하면서 굉장한 찬사를 받으면서 엄청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왜 했냐면 이걸 도와줘야 나중에 연합군이 우리도 도와줄 거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국내 진공작전을 짭니다. 자, 국내 진공작전. 이제 일본의 패망은 오늘이나 내일이냐 이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패망을 위해서 미국의 전략정보국, 약칭으로 OSS라고 해요.
여기랑 연결을 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연습까지 다 끝냈어요. 훈련까지 전부 다 끝냈는데 이거의 개시일이 8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 쪽에서 우리한테 공유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일본에 핵을 쏘는 바람에 일본이 아무 조건 없이 항복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갑작스러운 광복을 맞이하게 돼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국내 진공작전은 실행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에 미국이 핵을 쏴줬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이 됐구나. 우리는 미국이 광복을 시켜줬구나. 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겨진 건 맞지만 일본의 패색은 너무 짙어져 있었고 우리도 마지막 전투 준비했어요. 우리도 전투를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걸렸을 수는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 힘으로 일본을 완전히 몰아낼 수도 있었다라는 점이 중요하죠.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광복군이 뭐 하려고 했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뭐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주로 이런 식으로 국내 진공작전에 관련이 되어서 가끔 사료가 나오기도 하니까 뭐 했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쭉 보니까 한국 독립군, 한국 광복군, 조선의용대 이런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름이 매우 헷갈릴 겁니다. 이 활동한 지역과 명칭과 주요 인물과 혹시 했다면 전투의 이름 같은 거 같이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합격 노트라고 우리 교재에 딸려있는 요약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 정리된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헷갈리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한 표에 정리된 버전으로 꼭 한번 이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풀어주기를 이제 또 당부를 드리면서 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역사 속의 오늘이라고 나오네요. 아주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고요. 이 사람 이봉창이죠. 자, 이봉창이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일으킨 날이다. 무슨 단체 소속이었죠? 한인애국단이었죠. 한인애국단. 보안에는 국권 피탈 이전이에요. 1904년에 그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 그거를 이제 저지시킨 걸 가지고 있었던 거고 독립의군부는 1910년대잖아요. 그 고종이 임병찬이라는 유생에게 밀지를 내려가지고 만들었었던 그런 단체고요. 조선어학회라는 요 단체는 국어 운동을 했었던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되고 자, 대전자량 전투 관련된 2번 볼게요.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만주에서 전해진 승전보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대전자령에서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을 노획을 하였다. 대전자령의 공격은 2천만 대한인민을 위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다. 제군은 만대의 자손을 위해서 최후까지 싸우라고 사기를 북돋은 것으로 전해진다. 요거 골라야 되는데 자, 중국의 호로군은 원래 일본이 고용한 용병인데 이들이 왜 일본의 반기를 들었느냐? 만주사변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요 액션 자체가 만주사변 이후로 들어가야 돼요. 자, 지도에서 찾을까요? 만주사변 이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로 들어가고 아직은 지금 여기 중일전쟁은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죠. 만주사변 직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요런 일이 있고 나서 최후로 지금 중일전쟁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보면 됩니다. 만주사변 이후면서 이 중일전쟁 이전으로 시기를 축약을 해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였어요. 연표 문제가 제일 어렵죠. 자, 3번 조선의용대가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군사조직으로 옳은 것은 나는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의열단의 단장으로 활동하고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인 이 가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관내 최초 한인 무장 부대, 그게 조선의용대죠. 나는 박차정입니다. 근후에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요 조선의용대의 부녀복무단장으로 무장투쟁에도 참여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는 독립운동가 두 분이죠. 이 두 분이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둘이 같이 활동을 한 겁니다. 좀 특이한 활동 중에 하나죠. 박차정 의사는 실제 무장투쟁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어깨에 총상을 입어요. 그리고 결국 이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광복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또 갖고 계신데 자,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대한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었던 부대죠. 홍범도 장군의 부대고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건 김좌진 장군이 나오는 부대고요. 조선혁명군은
남만주에서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던 거죠. 3번으로 찾으시고, 자, 마지막 4번.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뮤지컬로 역사를 만든다. 작전명 독수리. 오늘 이 시간부터 아메리카 합중국과 미국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공작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 가와의 미국의 전략정보국이 합작한 국내 진공작전, 일명 독수리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뮤지컬로 보여드립니다. 한국 광복군이죠. 임시정부 산하라면은. 자, 그러면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조직이 됐었던 건 임병찬이 조직했었던 독립의군부입니다. 이건 독립의군부.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신채호 선생이 썼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던 거는 김원봉이 이끌었던 의열단이죠. 이건 의열단.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창설되었다. 3번이 맞는 얘기네요. 영릉가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는 거는 영릉가, 요거는 이제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3번으로 답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마 요 카테고리에 군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가 가장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이론 부분의 마지막,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문화활동은 아무것도 없었느냐? 그렇진 않죠. 일본이 우리 거 아무것도 못하게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게 없어지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문화적인 독립운동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성이 있지만 요즘에는 문화 파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민족주의 역사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백지화시키려는 작업을 해요. 조금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인들이라면 이게 나중에 우리들은 아직 기억을 하지만 우리 밑에 세대들은 이런 게 반복이 되면 한국의 어떤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일본이 만들어낸 식민지 조선인이 나오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문화가 없어지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서로를 묶을 수 있는 공통분모가 뭐가 있겠어요? 문화밖에 없는 거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체. 그런 걸 이제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민족주의 사학이 나옵니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 일본이 없애려고 하는데 이거 다시 되살리고 한국사는 일본이 왜곡한 것처럼 그렇게 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다 하는 주체적인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사 연구가 활발해집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 라고 생각했었던 연구자들이 등장한 거죠. 대표적으로 박은식이 있어요. 박은식. 국혼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각자 나름의 자기 나름의 그 논리가 있어요. 이 사람 뭐냐면 혼이 담겨있는 민족의 역사, 몸체가 없어져도 이 혼이 살아있다면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의기소침해 있을 수 있고 왜곡당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적합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국혼을 강조했다는 거. 여기에는 뭐 크게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이 박은식 말고도 역사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혼 또는 얼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영어로 번역하기 좀 애매하죠. 혼은 뭐 soul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얼과 혼은 조금 우리가 느낌이 다르죠. 이 얼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무언가죠. 요런 거 개념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국 통사를 저술합니다. 이 통이 통합하다 이 통자가 아니라 가슴 아프다 애통하다 할 때 그 통이에요. 한국이 망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로 정리한 거예요. 일제의 침략 과정을 다룬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몸은 뺏겼지만 혼은 아직 남아있어 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도 저술을 합니다. 우리 독립투쟁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족사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신채호 선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일본이 우리나라 고대사부터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데 고대사 왜곡을 바로잡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디부터 흘러나오는지 뿌리를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 정신, 마찬가지로 국혼처럼 정신을 강조하는 게 나와요. 자, 독사실론, 민족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이거 신문에다가 연재를 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된 역사,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쓴 우리 역사, 이거를 정리해서 연재를 하고요. 자, 고대사를 중심으로 조선 상고사, 우리의 고대사가 저기 단군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것도 책으로 저술을 하게 되고요. 조선 혁명선언이라는 거 작성을 하죠. 김원봉이 요청을 해가지고 의열단의 활동 지침서를 만들게 됩니다.
요거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 제일 많이 나오는 두 명이에요. 요게 선지에 많이 예시로 나오니까 좀 기억을 좀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 거 지키는 조선학 운동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어요. 다산 정약용의 서거 99주기를 맞이해서 정약용의 그 여유당 전설을 간행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필두로 우리 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만드는 작업을 하게 돼요.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등등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앞서 나서가지고 이런 걸 하게 되고요. 특징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독자성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체적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다른 흐름으로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험난한 시기에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학술적인 연구가 멈추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 있잖아요. 그 사회주의를 경제학이랑 연결해서 연구한 분 당연히 있었죠.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식민사학에서 일본 학자들이 우리 역사 어떻게 왜곡하냐면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은 왕조 교체를 거치면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크게 진전이 없이 정체된 거였어. 그리고 너네는 너네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너네보다 훨씬 앞선 무언가를 갖고 있는 상위의 국가가 와서 끌어주는 걸로밖에 발전을 못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라는 그 발전된 국가가 와가지고 너네를 영차 끌어내주고 있어. 니네는 자체적으로 굴러가지 못하는 바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뭔 소리냐. 사회주의에 입각을 해가지고 여기 유물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국가에 한정돼 가지고 거기서 독자성을 가지고 특이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있는데 모든 국가가 약간의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 세계가 동일한 패턴으로 이 물질국가 문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라서 쭉쭉쭉쭉 발전하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아니었더라면 무난하게 그 흐름에 편성을 해서 자본주의라든지 뭐 사회경제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니네가 아니어도 알아서 흘러갔을 거야 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우리의 중세시대, 고려시대나 이런 시대 역사 있잖아요. 그 봉건시대의 역사적인 흐름이 유럽의 봉건시대, 중세시대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농로 나오고 하는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유럽이 저렇게 발전된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냅뒀으면 그 다음 단계로 전진을 했을 텐데 우리는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식민지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걸 학문적으로 입증한 연구입니다. 백나문이라는 사람이 독보적인 연구를 합니다. 이 사람도 선지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실게요. 제일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어 말살했던 거잖아요. 모국어 말살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집니다. 대한제국 때 이미 국문연구소라는 게 있었어요. 주시경 선생, 지서경 선생들이 활동했었던 한글 연구기관인데 여기에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말, 조선어 연구회가 생겨서 지금은 한글날이라고 부르는 각야날을 정하고요. 잡지 한글을 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강습회나 강연회를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교양적인 내용으로 한글을 보급하는 활동을 또 하게 되고요. 이게 조선어 연구회예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선어 학회가 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를 크게 개편해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간 활동을 하는 그런 국어단체가 되겠는데 주요 회원으로는 국어학자였던 이극로, 최현배, 이윤재 등등등이 있고요.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한글 교재 만들어야죠. 사람들 한글 배우려면. 그래서 강연회에서 한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때는 맞춤법이 좀 중구난방이었어요. 옛날 한글 보면 우리 읽기 되게 힘든데 여기에서 쓰는 버전, 저기에서 쓰는 버전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맞춤법 없이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가지고 실제 말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썼을 때 못 읽겠는 게 있고 서로 다른 글자로 이거를 이제 표시하더라. 맞춤법 같은 경우도 지금 지읒 받춤이지만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맞춤법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쓴다거나 이런 게 너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표시하는 거를 다 통일을 하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리고 외국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통일안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모두 모아서
사전 있죠, 사전. 우리말 큰 사전, 조선말 큰 사전을 편찬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자료만 모으고 일제의 방해로 실제 편찬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뼈대로 이 자료가 없어지지를 않아서 광복이 되고 나서 편찬이 됐습니다. 일제는 우리가 우리말을 지키는 것 자체를 일제가 있었던 민족 말살 정책의 대표적으로 위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탄압을 하게 되죠. 얘네 독립운동 단체잖아. 우리가 조선말 쓰지 말랬는데 조선말 쓰라고 하잖아. 이거 독립운동이다. 회원들을 체포하고 투옥을 해서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산시켜버리는, 그래서 아마 이걸 배경으로 영화도 한번 나왔었죠. 굉장히 혹독한 탄압을 겪게 됩니다. 여기 조선말 큰사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고가 나와가지고 이게 나중에 광복이 되고 나서 1947년에, 아직은 대한민국 생기기 전입니다. 1947년 한글날에 이 큰사전 발간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 밖에 문화활동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문화활동, 종교활동부터 볼게요. 천도교 있죠. 동학입니다. 동학. 동학이 세 번째 교주였던 손병희 때 이름을 바꿉니다. 천도교로. 그래서 발전시킨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대단한 민족 종교로 활동하죠. 3.1운동을 주도했었던 단체가 바로 천도교입니다. 그리고 천도교에 들어가 있었던 방정환을 중심으로, 방정환 선생이 손병희, 교주 손병희의 사위예요. 사위.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고, 천도교 소년회라는 데에서 소년운동하죠. 어린이날도 청하고 어린이 잡지도 발간하고 소년 인권 운동을 하고요. 천도교 자체가 인내천, 하늘 아래 우리 모두 평등하다,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 소년도 각자의 인권이 있고 여성도 인권이 있죠. 그래서 여성 인권에 관련된 운동도 이쪽에서 발생이 돼요. 기관지로 만세보라는 신문이 있고요. 잡지 개벽, 신여성 여러 가지 활동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 종교로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게 대종교. 나철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단군을 바탕으로 창시한 종교고요. 다분히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종교가. 나철이 을사늑약 때 그 을사오적을 처단하려는 을사오적 암살단 같은 거 만들기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경향성이 조금 보이죠. 그래서 국권이 우리가 완전히 빼앗기고 일제한테 패망한 뒤로, 그러니까 1910년 이후로는 북간도로 멀리 옮겨요. 일본을 피해서. 그리고 항일 무장단체인 중광단이라는 걸 결성을 합니다. 이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 군정서로 개편이 되어서 김좌진 장군이 이끌게 되고요. 청산리 전투에 참여를 하는 거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불교, 만해 한용운 있죠? 님의 침묵 썼던 요 사람 주도로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을 해서 일본이 우리 사찰령 폐지, 사찰령이라고 하는 것도 하거든요. 사찰 만들 때도 허락받고 해라 이러면서 요거 폐지 운동도 전개하고 민족 운동도 같이 하게 되죠. 그리고 개신교, 근대식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었던 이제 외국 종교들이 있는데,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넘어와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학교 같은 거 만들어서 학문 보급해주게 되고, 뭐 병원도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이나 의료 발전이 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신사참배 강요를 금지해달라라고 하는 청원 운동을 좀 벌이게 됩니다. 여기도 종교 집단이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강요는 종교의 자유권을 좀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게 보이고요. 천주교, 우리나라 천주교는 약간 독립운동이랑 연결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만주에서 무장단체를 결성을 해요. 의민단. 그래서 무장투쟁을 펼칩니다. 조금 특이하죠? 종교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불교, 박중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새생활운동이라는 거를 해요. 저축하자, 허례허식 폐지하자, 금주하자, 단연하자. 뭔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어떤 종교 활동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학 활동을 보면 여러분들 아는 게 다 있는데, 자, 우리가 문학이랑 예술 같이 마무리로 볼게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쭉 나와 있네요. 이육사. 이육사에 대해서 교과서에 여러분 막 그 국어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광야, 절정, 저항시를 주로 썼고요. 청포도 이런 시 쓴 사람이죠. 그래서 이육사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게 됩니다. 저항시인이어서. 그런데 이육사라는 이름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육사는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고 그 실제로 의열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무장투쟁 같은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실제로 여기에 어떤 의거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대구에서 형무소에 갇히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수형 번호가 264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육사라고 자기의 필명을 쓰게 되는데, 이육사 같은 경우는 본명이 이원록이에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의열단에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저항시를 썼다. 이렇게 보시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윤동주가 있죠.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혔다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거기서 이제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옥사를 했고요. 서시, 별해는 밤, 나중에 이 사람의 유고를 모아가지고 시집이 편찬이 됐죠. 자, 그리고 심훈, 소설가이면서 시인이고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와 이제 저항시고요. 상록수라는 소설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해 한영훈이 또 나오네요. 승려이지만 독립운동가고요. 저항시의 일종인 님의 침묵을 남겼습니다. 이 유명한 광야의 일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거 자체가 아마 밑줄 그어서 막 외우셨던 기억이 있으실 건데, 요거 자체가 이제 광복을 상징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부분에서 나운규라는 사람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식민 지배를 받던 한국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영화로 제작을 해서 본인이 이제 연기까지 다 했었던 대단히 특이하고 좀 독보적인 활동인데, 종로의 단성사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나운규의 아리랑을 기억해 주시고, 자, 연극 모임도 있습니다. 토월회, 신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예술 활동들이 진행이 또 되게 되고요. 체육으로 도드라지는 거는 마라토너 손기정이죠. 1936년 우리가 아마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을 했었던 기록일 겁니다. 여기서 우승을 하면서 금메달을 따게 됐고요. 요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영화도 좀 나왔었는데 손기정만 출전을 한 게 아니고 남승용이라는 선수도 같이 출전을 해요. 이 선수는 동메달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카테고리의 활동들이 꾸준히 진행됐다는 거 기억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문제로 정리해 볼게요. 1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우리 모두는 가의 사상 변화와 독립운동을 탐구해 보는 게 어떨까? 찬성이야. 그는 독사신론, 조선 상고사를 저술을 했었던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야.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에서 활동하기도 했지. 이건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지만 여기에서 힌트가 다 나오죠. 이 사람은 신채호구나. 단재 신채호라는 거를 여기에서 여러분 알아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채호의 다른 활동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김원봉이 요청을 해가지고 요거 써주죠. 의열단의 행동 강령. 1번이 답이네요. 1번.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됐던 사람은 신채호가 아니고 김규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신한청년당에서 활동했었던 김규식이고요.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하는 건 박용만입니다. 박용만. 하와이에서 창설을 하죠.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하는 건 한글학자들이죠. 이극로나 최현배나 이런 사람들로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외래어 표기법 등 통일안을 마련한 단체에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만든 원고다. 큰사전. 자, 이 단체의 이름은 조선어학회, 국어랑 관련된 이 조직이겠죠. 4번으로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이 조선 말하고는 관계가 없는 단체들이니까 4번으로 바로 찾아주시고, 자,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천도교에 대해 알려주세요. 동학을 계승했고 개벽과 신여선 등의 잡지를 발간했고, 자, 또 뭘 했냐면 어린이날 제정에 기여했다. 천도교에 소속돼 있었던 방정환 선생이 이거 하죠. 1번 맞네요. 1번 들어갈 수 있고요. 여성 교육을 위해서 이화학당을 설립하는 건 천도교가 아니고 개신교가 하는 겁니다. 개신교 선교사였던 외국인이죠. 스크랜튼 여사가 이화학당을 세웠고요. 정동에다가 을사오족의 처단을 위해서 자신회를 결성을 하는 것은 훗날 대종교를 창립하는 나철이 하는 거죠. 나철과 오기호라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항일 무장투쟁 단체인 의민단을 조직했다. 이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자, 마지막 4번.
밑줄건 나로 옳은 것은 나는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체포돼서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소. 이때 부여된 수감 번호를 이름처럼 사용을 했다오. 나의 시인 광야를 낭독할 테니 들어보시오. 이육사죠. 이육사 수형번호 264번 이육사. 자, 이육사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육사에 대한 정보가 이제 독립운동의 의열단에 활동하다가 수감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비교적 최근부터 문제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찾아보시겠고요. 의열단 만들었던 김원봉이나 단재 신채호 선생은 민족 사학자 활동이니까 여기랑은 또 관계가 없고, 한용우는 승려 출신으로 님의 침묵 같은 거 쓰는 거죠. 다른 분들이 어떤 활동했는지도 머릿속으로 잠깐 기억을 해주시고 3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내용이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배웠던 일제강점기의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종합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종합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요 카테고리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